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오늘도 LA 프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LA 프롬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으로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LA 프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LA 프롬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딱 명제를 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론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LA 프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는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르크스의 중요한 공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기에 기초해 철학 이론을 전개했다라는 점인데, 이 철학은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심리학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라고 봐요. 거기가 제일 출발점 아니에요?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인간을 동물로 보면 이게 앞발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 봐야 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이 정확해야 심리학이 과학적인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심리학에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하나 더 생겼으면 문제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없었어요. 그 전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보는 심리학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LA 프롬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론을 전개했다. 이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조금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한편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존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그러면 이건 생물학적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하는 걸 의미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왜 사회적 존재가 되느냐, 즉 사람이 사회적 존재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걸 보면, 우선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옷을 어떻게 집에서 만드셨어요, 이거? 샀죠. 사셨어요? 네. 노트북은 집에 만드셨어요? 샀죠. 커피는? 샀죠. 본인이 만든 건 뭐예요? 없죠. 없죠.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뭘 하니까?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상품 교환이죠. 네, 상품 교환. 그 상품 교환이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옷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컴퓨터 만드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서로 교환돼야 되죠. 그 교환을 매개로 탄생한 게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곤 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사람은 타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즉 사회적 분업을 통해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했던 게 바로 인간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원시인들이 처음에 이제 막 인간이 됐을 때 그 초보적인 사회 집단일 텐데요. 이 사회 집단이 맘모스를 사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힘을 합쳐갖고 사냥을 해야죠. 그죠. 힘만 합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맘모스한테 50명이 달려들어서 막 칼로 막 찌르려고 그러면 다 밟혀 죽겠죠. 안 되죠. 분업을 해야 돼요. 그죠. 절벽으로 유인하는 팀, 뭐 절벽으로 모는 팀, 산 위에 있다가 돌 던지는 팀,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사회를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창조,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를 고도화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완전히 분업화됐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식량은 이 사람이 생산하고, 뭐 에너지는 이 사람이 생산하고, 지식은 내가 생산하고, 이것들이 서로 사회에서 맞물려서 교환되고, 이럼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즉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지구에 탄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그 목적은 사회 속에서만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박재한 선생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죠. 그래요. 그런데 무인도 가서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회 속에서 대학원다고 해야죠. 무슨 이제 대략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만 가능해요. 또 사실 사회가 없다면 그따위 그런 목적들은 의미도 없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한테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생존 말고는, 육체적 생존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다 목적은 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진 목적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사회가 필요하죠. 그렇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사회관계를 능동적으로 맺으면서 개조 발전시켜 나가는 담당자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희한하게. 인간만 사회가 있냐? 동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주장하는 사람 봤습니다. 네, 동물들 중에 사회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혹자는 뭐 원숭이, 원숭이. 예,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늑대, 뭐 미국 심리학자는 벌, 벌, 꿀벌, 개미, 해비. 또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입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과 동물 무리라는 것은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물들은 사회관계, 이제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대장 늑대 있고 뭐 쫄병 늑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맺어져요? 투표에 의해서 늑대들이 투표한 다음에 얘 대장 시켜, 나는 파수꾼 할게, 뭐 이렇게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본능에 따라 맺는 거예요. 그럼 꿀벌들은 어때요? 여왕벌 내가 할래. 까분 놈 다 죽이고 여왕벌 되고 그래요? 아니죠. 그냥 여왕벌로 유전적으로 태어나고 일벌 막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다 본능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관계, 동물들의 무리에서의 동물들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질 않습니다. 꿀벌이 옛날에는 꿀벌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짓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비버가 옛날에는 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큰 수력 발전소를 짓는다? 안 돼요. 안 되죠. 왜? 본능에 의한 관계만 맺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박재한 선생님 저하고 왜 관계를 맺으셨어요? 본능에 따라? 아니죠. 사회 속에서 만나서 그것이 맺었죠. 목적도 있고, 그죠? 저한테 뭐 얻어먹을 것도 있고 그랬죠? 등등의 이유 때문에 목적식적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목적식적으로 맺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적어도 원시시대의 경우에도 맘모스를 사냥해서 같이 나눠 먹자라는 목적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목적식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몰입꾼 해라. 나는 그럼 나중에 찌를게. 나는 썰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어도 발달되고. 뭐 그렇죠. 그랬군요.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 조직이 굴러가려면. 그래서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목적식적으로 맺는다. 동물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는 역사가 경과하면 경과하는 만큼 발전합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사회와 오늘날에 있었던 사회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관계를 목적식적으로 맺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 거죠. 즉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오늘날 같이 변모시켜 놓은 것은 바로 사람이 목적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관계를 맺고 그걸 활용해서 세계를 개조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같은 의미로 사람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아니죠. 능동적 주체적 존재라고도 그렇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회적 네.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이 의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직접 물어보면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철학적 태제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거죠. 유물론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첫 번째 태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사적 유물론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역사를 설명하는 사적 유물론의 첫 번째 태제 명제가 바로 이거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 혹은 경제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집중한 측면이 예, 좀 있네요. 경제 쪽에 집중을 했죠. 그걸 이제 보통 사회적 존재로 보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 의식은 뭐냐? 그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이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정치적, 법률적, 철학적, 도덕적 견해들, 혹은 뭐 과학, 종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때로는 뭐 이제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토대가 정치적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사람의 의식이나 심리가 하느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갑자기 샘솟는 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 구체적인 생활 이것에 의해서 심리가 규정되는 것이지 그냥 맨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 어때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뭐 자본주의적 심리가 뭐 다면 많겠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기주의라든가 돈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사회 속에 다. 네, 사회. 특히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경제적 관계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물질적 토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마르크스는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사는 사회의 어떤 물질적 기초 혹은 경제적 관계 이것이 인간 의식을 거의 좌우한다. 인간은 그걸 떠나서 인간 심리를 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 명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다른 얘기지만은 네. 미국 총기 난사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상을 봤었는데 네. 미국과 캐나다를 이제 캐나다 국민들의 의식을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좀 봤었어요. 마이클 모 감독 거. 마이클 모 감독. 네. 근데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캐나다 국민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냐. 반대다. 이런 상반대 의견을 네.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새로우면서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큰 거시적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애들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엄청 화목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막 가정이 화목해요. 그러면 애들이 심리가 어때요? 뭐 행복한 감정이 네, 가득가득하겠죠. 건강하고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매일 칼부림하고 싸우고 이제 집안이 난장판이야 막. 그럼 애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우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그렇죠. 그러겠죠. 정신건강이 나빠지겠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이거랑 유사한 거죠.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뭐 꼭 물질적 조건, 경제적 관계만은 아니겠죠. 환경이라 생활적 환경, 구체적인 생활 환경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 요 얘기는요, 프로이트까지 칭찬했어요. 프로이트가 그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잘.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서 숨길 테니까. 근데 프로이트가 이거 되게 칭찬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일단 중요한 비밀은 해명됐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100% 맞다고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가졌던 이 사회적 의식, 사람들의 이 의식이나 심리가
어디서 오냐 이거는 뭐 그거는 뭐 엄마한테 왔냐 하느님한테 왔냐 아니면 뭐 돼지한테 왔냐 이런 식의 논의를 싹 정리한 거죠.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온 거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그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생활 거기서 네 심리가 나온 거다. 이런 거죠. 이걸 제가 최근에 가장 극명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에요. 얘가 군대에 들어갈 때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우울했던 그 표정. 막 조리해가지고 우울해서 막 한숨 퍼벅 쉬고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내가 걔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내내 그랬어 얘가. 예, 그리고 이제 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표정이 좋아졌지만 근데 지금은 제대했거든요. 희희 낙낙 완전히 그 업돼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요. 그게 지금 한 6개월째 오고 있어요. 얘는 이 심리가 어디서 좌우된 거야 결국? 그 살아온 환경. 그렇지. 네. 군대에 있느냐 우리 집에 있느냐 이 차이에서 결정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냐 이거죠. 아, 선생님 설명을 지금 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그 부인할 수 없고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프롬은 그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이론을 어떤 관점을 갖고 본인의 이론에 적용했는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인간에겐 동물적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당연히 그걸 반대했죠. 아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본성이 있긴 하겠지만 동물적 본능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본성은 어쨌든 에릭 프롬은 사회적인 걸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동물적 본능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본성이 사회적인 본성이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는 본성이야말로 인간 본성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에릭 프롬이 그걸 이론을 적용했냐면 사람한테는 사람만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렇죠. 사람이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네, 그게 동기로 작용할 테니까. 근데 사회가 그 실현을 방해하거나 제약을 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화가 나겠죠?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아까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고 잘못 이해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또는 뭐 물질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심리는 전적으로 그냥 군대에서 결정된 우리 아들의 심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프로는 왜냐? 인간은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탈영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나 안 했거든요. 얘는 참고. 탈영하면 감옥 가는 것도 알아서. 근데 어쨌든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객관 조건 혹은 환경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고 심리를 결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인간은 인간 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작용한다. 그걸 프롬이 규명을 했군요. 그런 점을 좀 먼저 어떻게 보면 집어넣은 거죠. 마르크스주의 한계를 또 깨기 위해서. 그런 점은 상당히 의의가 있어요. 인간의 그런 능동적인 관계, 세상에 대한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주장을 했다. 인간 본성에 기초해서.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훌륭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보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은 주류 심리학의 주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주류, 즉 미국 심리학이 프롬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왜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꼽을 수 있죠. 하나는 머리가 나빠서 또 한 가지는 동기, 불순한 동기. 불순한 동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건 학자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다. 근데 그래도 굳이 심리학자를 하겠다면 생물학적 존재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불순한 목적이 없는데 이걸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라면 미국 심리학자들은 다 돌대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돌로 차 있다. 지금 주류 심리학자들 좀 보고 있습니까? 너무 머리가 나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돌머리가 아닌데 이걸 주장한다면 의도가 있는 거죠. 동기가. 어떤 동기일까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후쿠야마라는 놈이 그랬잖아요. 자본주의야말로 인간 본성이 가장 맞는 사회다. 왜? 인간 본성은 이기심이니까. 이기주의가 인간 본성이니까. 이기주의에 맞는 제도가 가장 인간 본성에 맞는 제도니까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허풍 떨다가 요새 철회했어요, 주장을. 보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자꾸 망해가고 있거든. 그래서 후쿠야마가 이제 그 말을 철회했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 본성이 안 맞는다. 인간 본성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본주의는 후쿠야마가 말했듯이 인간 본성이 너무나 잘 맞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인간 본성. 알죠. 이기심과 잘 어울리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뭐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이기적 존재. 이기적 존재. 근데 이기적 존재의 근거를 어디서 주로 얘들이 찾느냐? 생물학적 존재라는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개체 생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체 생존은 왜 살아가 존재다. 따라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도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류 심리학자들이 진짜 그렇게 다들 돌머릴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의도가 더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 있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누군가 떠드는데 그거 읽기 싫어. 읽으면 내가 또 딴소리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혹시 대학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제 주류 심리학과 주장은 다르게 진보 심리학에 대한 주장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심리학자들 중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심리학 이론 자체가 진보적 심리학 이론이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류 심리학 이론의 틀 안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법. 근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심리학 이론 자체가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프롬 말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심리학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진보 심리학은 사실 프롬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김태형 심리학자.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 프롬이 벌써 죽어가지고. 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프롬이 주장했던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